연상호 감독님 작품을 보면 캐스팅 취향을 잘 모르겠달까?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배우들이 혼재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점은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러면 이 김현주 배우가 우리가 또 넷플릭스에서 다음에 보게 될 정의에도 정의 역으로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지옥을 같이 하신 경험을 토대로 내리신 결정이신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이미 이제 정해져 있었나요? 요게 역할이 되게 컸죠, 사실. 윤지 배우님은 첫 촬영 때부터 연기를 하실 때 에너지 같은 것들이 엄청 세세요. 촬영장에 오셔서는 뭐 단역 배우나 이런 배우분들한테 먼저 가서 말도 걸고 음.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시다가 또 이제 슛이 들어가면은 집중력이나 그 에너지가 사실은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뭐 되게 하드한 액션 같은 도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은 우려 같은 게 있었는데 다치실까 봐. 아니 그 액션을 해 보신 적이 없으니까. 아, 소화를 하실 수 있을까? 근데 정말 거의 한 프리 프로덕션 몇 달을 사실은 이제 그 액션 트레이닝을 하실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에너지가 너무 좋으시고 그 현장에서 그 에너지를 조용히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슛이 들어가면 이제 되시는 분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좀 제가 뭐 좀 의지가 많이 됐죠. 그랬겠네요. 현장에서 고참인 배우이기도 하신데 지치는 모습을 안 보여주시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정진수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 사람은 인간계에 어떤 혼란이 벌어질 것인가를 이제 염려해서 그 혼란을 막으려고 거기서 뭐가 악이고 아닌가를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미숙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단순해서 아마 그것이 그의 죄라면 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뭐 물론 정의수한테 여러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합리적인 정의를 찾는 사람이기도 함과 동시에 일종의 복수심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평온한 자에 대한 복수심 같은 것들이 사실은 정진수한 때문에 존재를 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요한 배우가 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표현을 그런 해줬던 것 같아요. 감정을. 기묘하게 뒤틀려 있는 그러면서도 자기 논리가 분명한 뭐 그런 모습들을 되게 잘 표현을 해 주셔 가지고 현장에서 되게 많이 놀랐어요 사실은. A4 용지로 한 2페이지 정도 되는 대사의 후반부의 대사가 있는데 거의 뭐 한 테이크 만에 정말요? 그 긴 대사를? 어. 원래는 이제 거의 한 번에 그 끝까지 다 하는 계획이 아니었는데 음. 갑자기 이제 모니터에서는 보는데 이제 '아 이 발동 걸렸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감독도 카메라 앞에서 이제 보면서 '아 이게 끝까지 가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걸로 너무 완벽한 것 어. 같다.'라고 해서 그냥 한 테이크 하고 말았죠. 와. 이 콘티를 바꿨네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어떤 다른 캐릭터랑 1대1로 대화를 하는데 이제 정진수 쪽에서 굉장히 길게 얘기를 늘어 놓으면서 또 움직이잖아요. 걸으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말을 하는 거라 이 조명팀에서도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그걸 한 테이크로 간다 그러면. 그 조명팀의 메인을 담당하고 있던 게 이제 양익준 배우인데 배우가 나중에는 '아 이게 자기 몫이 되게 크다.' 음. 자기가 되게 조명을 잘 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근데 사실은 양익준 배우도 프레쉬를 들고 있는데 같이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음. 아니 어떻게 연기를 하면서 조명을 같이 하지? 어떤 뭔가 그런 불안한 조명 같은 음. 경우는 자기가 만들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 맞아요. 그 캐릭터의 떨림이 들고 있는 후레쉬에 전해지면 그게 뭐 맞는 조명인 거죠. 음. 재미있었어요 사실은 그 촬영은. 음. 이 이야기를 보면은 보도 보도 못한 새 괴물이 나타나서 어떤 특정 사람을 예고된 시간에 아주 잔혹하게 살해하는 이 현상, 이 미스터리를 풀려고 하는 캐릭터가 셋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정진수는 거기다 이제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이고 형사가 하나 등장하고 변호사가 하나 등장하고 그리고 인제 아직 못 본 사회 이후에는 언론인이 한 명, 그러니까 방송하는 PD가 등장을 하는 건데 이 세 사람의 직업이 다 다르고 각각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적 관점에서는 재난이잖아요. 이 재앙에 세 사람이 어떻게 접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구상 단계에서
이렇게 세 인물이 필요하다. 이들이 각각 채워주는 부분이 뭐다라고 분류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뭐 세 명의 직업의 이제 공통점은 사실은 일단은 인간이 만든 공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규범을 아. 일단 해요. 뭐 예를 들면 법에 있는 사람, 뭐 경찰, 그다음에 이제 언론인 그렇게 세 팀이 사실은 지금까지의 이성적인 세상이 어떤 인간 세상을 합리적으로 더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공적인 존재들인 거죠. 처음에 이제 최기석 작가랑 얘기했던 것도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합리성이 되게 순식간에 원시 음. 사회에 돌아가 버리는 과정을 한번 보여주자라고 하는 그 의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 발단이 사실은 합리성에 의해서 또 깨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음. 그 전에 이제 합리적인 인간 세상을 지탱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려가는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것들이 이제 하나씩 무너져가는 과정들을 지켜보는 것들에 대한 어떤 참담함, 어떤 그런 감정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 무너짐이 에피소드 3의 마지막 부분에 캐릭터들, 변호사라든지 경찰의 정신적인 붕괴라든가 육체적인 붕괴라든가 그런 일화로 좀 결정이 되는 거군요. 하나의 그 결정체가 되는 거군요. 경찰, 변호사, 그리고 언론인 이런 게 뭐 현대 사회에서 뭔가 잣대 역할을 하는 뭐 권력, 법, 그리고 여론 뭐 이런 것들 를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감독님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 범위를 이제 지옥 바깥으로 넓히면서 지옥의 형식적인 얘기도 해 보고 싶은데요. 일단 처음에 형식의 가장 큰 그러니까 감독님 경우에는 무조건 실사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도 병행을 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일단 종교적인 그 소재인 사이비 같은 작품을 실사로 만들고 지옥처럼 초자연적인 지옥에서 온 사자가 등장하는 스펙터클이 있는 작품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게 논리적일 것 같기도 한데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에게 있어서 감독님이 갖고 계신 무엇이 애니메이션이 되어야 하고 무엇이 실사 영화에 적합한가. 그러니까 물론 많은 제반 조건도 중요하겠지만 작가로서는 어떤 질문들을 하세요? 뭐 사실은 이제 그런 형식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 어떤 것은 실사가 되어야 되고 어떤 것은 애니메이션이 되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지는 않는 편이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되어도 이야기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물론 이제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제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 프로덕션 과정에서는 사실 되게 큰 차이가 있는데, 이제 창작자로서 느끼는 거는 사실은 그 차이보다는 오히려 산업적인 차이를 더 많이 느끼는 음. 편이에요.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차이가 사실은 더 무겁게 오는 편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최기석 작가하고 지옥을 작업할 때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것이 만화로 제작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만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규석이랑 저랑 둘이 열심히 하면은 사실은 만들 수 있는, 이야기에만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시나리오를 그냥 영화 시나리오 쓰면은 최기석 작가가 연출자로서 아. 만화 쪽에 탑 연출자로서 그것을 연출을 이제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는 게 굉장히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관련된 질문인데요. 웹툰이 많이 영상물화가 되잖아요. 특히 한국에서 시리즈가 되거나 영화가 되거나 굉장히 붐인데 이게 영상 연출자랑 웹툰 작가가 보통은 다른데 이렇게 본인의 웹툰을 감독까지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웹툰 자체를 뭐 똑같이 옮기진 않지만 스토리보드를
기능으로 좀 거리낌 없이 쓸 수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만화 작업을 최기석 작가가 할 때는 사실 또 마찬가지로 신경을 좀 안 쓰거든요. 알아서 잘하리라는 생각이고 중간중간에 어떤 씬이나 이런 것들은 최기석 작가가 바꾸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만화를 봤는데 이거는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데 약간 이런 측면이 아. 음. 있었는데 당연히 더 좋았던 점도 있었고 사실은 이제 영상 작업이라고 하는 그 이후 단계여 가지고 그냥 뭔가 제일 좋았던 이제 시나리오 쓸 때 내가 원했던 것들, 만화로 봤을 때 의외성이 있어 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들 그런 음. 것들을 딱 취합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낸 아이디어의 제일 좋은 점과 이제 최규석 작가가 연출한 그 장면에서 좋은 걸 모아서 최선의 어 네네네네. 예 그런 게 합을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배우의 손으로 가면은 또 좀 달라지거든요. 또 다르네요. 배우가 보는 그게 또 있어 가지고 만화랑 되게 많이 달랐던 캐릭터가 이제 박정민 배우가 연기했던 캐릭터가 좀 되게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처음부터 대본 받고 박정민 배우가 뭐 "이거 제 맘대로 해도 되죠?" 그래 가지고 맘대로 해, 맘대로 해 갖고 그랬는데 많이 친하시군요. 그리고 또 저는 박정민 배우가 영화적인 감각이 되게 좋은 뭐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오히려 저보다도 이제 그 캐릭터를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박정민 배우의 어떤 관점 같은 것들을 아주 그냥 신뢰를 하는 편이죠.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배우와 감독의 사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저희 이제 연기를 했던 배우들이 아티스트이기도 한 배우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 지옥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좀 감독으로서 좀 지지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특수효과로 만들어지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어떻게 생겼을 것인가, 원작과 똑같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였을 것 같은데 웹툰의 팬들한테는 저는 맨 처음에 이 지옥 사자의 모습을 보고 예전에 전시회에서 우연히 봤던 어떤 그 지용호 작가라는 이렇게 펫타이어로 돌연변이 동물을 만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작품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웹툰과 시리즈의 큰 차이가 처음에 죽을 날을 고지하는 존재의 모습이 인간형의 어떤 천사 모습화해서 좀 변했고 그래서 이 디자인 면에서 두 초현실적인 존재의 모습이 그렇게 확장되기까지 좀 얘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이제 최규석 작가가 만화화를 하면서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한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천사 같은 경우는 "거대한 얼굴이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거에 베이스로 사실은 최규석 작가가 그거를 이제 만들어낸 거고 이 내용에 불필요한 의미 부여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빼야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화살촉이라고 하는 존재들인데 만화에서는 사실은 인디안의 그 추장 모자를 쓰고 네.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 변화가 진경훈 형사의 아들이 딸로 바뀐 건데요. 이거는 그냥 일회 배우가 적당한 캐릭터라서 일어난 변화인가요? 양익준 배우가 계속 이제 캐스팅하고 나서 그 얘기한 게 자기가 지금 결혼도 안 해 가지고 자기 감정을 잘 모르 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제가 딸이 있어 가지고 저도 이제 잘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이 아들이. 최기석 작가는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이 있어서 만화를 할 때 최기석 작가가 그리는 데는 무리가 문제가 없었는데 없었죠. 물론 대본을 제가 아들로 쓰긴 했어요. 아들로 쓰긴 했는데 이게 또 배우한테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딸이 좀 더 뭔가 이 감정 그거에 몰입을 하는 데 더 편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뭐 실제로 일회 배우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일회 배우가 이 역할을 연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음. 게 있어 가지고 사실은 딸로 바꿨죠. 화살촉이라는 집단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짜까지 안 기다리고 자기들이 가서
지목을 받은 사람, 그 화살표가 그려진 사람한테 가서 먼저 자기들이 벌을 준다거나 무슨 죄를 졌는지 색출을 하려고 한다거나 하는데 그들의 행동은 굉장히 흥에 겨워 있잖아요. 약간 축제인 것처럼. 근데 그런 종류의 신남, 이런 것들은 어떤 심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진수라고 하는 캐릭터는 어떤 분명한 본인만의 이데올로기를 제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잘 됐든 잘못되지 않았든을 떠나서 그 이데올로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음. 이데올로기를 고리로 삼아서 서로를 연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즐거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공통의 목표로 움직이는 혼자가 아닌 우리가 있는 사람들의 힘이겠죠. 근데 그게 긍정적인 측면이든 부정적인 측면이든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살촉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생기게 된 거죠. 이 재앙의 뭔가 상승 국면이 3회까지라면 그 이후로는 좀 하강 국면 내지는 이런 종류의 환상들이 이렇게 하나씩 뒤집어지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이 되겠네요. 근데 4부에서 너무 이제 좀 완전히 다른 사건이 생기게 돼가지고 아마 4, 5, 6부는 1, 2, 3부가 좀 먹직한 느낌이었다면 4, 5, 6부는 굉장히 좀 뜨거운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뜨거움이요. 네네. 굉장히 거기에 있는 감정들도 훨씬 격해지고 1, 2, 3부와 4, 5, 6부는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3회까지로 절반만 공개하는 걸로 결정하시기도 한 건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반환점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원래는 사실은 제가 지옥이라는 작품을 쓸 때는 4, 5, 6부의 근간이 되는 이야기를 먼저 썼어요. 먼저 쓰셨다고요? 사울이. 구상 자체를. 근데 어. 그거를 원래 이제 만화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 그럼 그 프리퀄 쓰듯이 1, 2, 3부를 쓰신 거네요? 대본으로는? 필립 작가가 이거 4, 5, 6부부터 가면 안 될 것 같은 게 이게 4, 5, 6부의 내용이 사실은 딱 그 내용은 아니었는데 아. 톤은 재밌네. 제가 했던 톤은 4, 5, 6부에 가까웠는데 최기석 작가가 앞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앞을 다시 썼죠. 앞을 다시 쓴 게 아니라 아예 이야기를 뒤엎어서 1, 2, 3부를 썼죠. 쓰고 났더니 처음 썼던 얘기도 뒤에 붙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4, 5, 6 됐죠. 굉장히 의견을 잘 수용하시네요, 감독님. 저는 사실 이렇게 쉬운 관람은 아니었어요. 약간 좀 끔찍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고, 이 영화에 보면 이제 폭력의 종류가 대리자를 보내서 신이 인간을 단죄하는 폭력이 있고, 인간이 인간을 린치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런 그 두 가지 폭력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어떻게 차별화 내지는 차별화가 아니더라도 우리 작품에서는 이 두 가지 폭력을 어떻게 찍고 편집하겠다는 좀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으셨나요? 우리 지금 저랑은 이제 염력을 같이 찍었던 전봉성 촬영 감독님, 지옥을 작업하게 됐는데요. 이 범원 촬영 감독님이 생각했던 거는 이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처럼 자기는 찍어야 된다라는 좀 집요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예를 들자면은 뭐 화살촉의 라이브 방송 그런 것들은 정말로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어요. 이게 음. 그래도 뭐 보통 영화를 찍을 때는 뭐 영화 카메라로 찍고 핸드폰 느낌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 김구가 촬영 감독님은 자기는 이게 진짜 느낌이 다르다. 정말 핸드폰으로 찍어야 된다. 뭐 예를 들자면은 박정자의 시연 장면 같은 경우도 방송 카메라는 또 철저하게 방송 카메라로 찍었어요. 심지어 뉴스 장면 같은 경우도 영화적으로 보는 시선과 방송으로 보는 시선이 있었는데 다 이제 그것도 사실은 다 뭔가 실제 있는 그 카메라로 촬영을 한 거예요. 어. 유아인 배우의 이제 대화씬, 이제 방송 대화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그 아. 웹이라고 하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뉴스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멘트 딸 때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찍으셨단 말씀이시죠? 아, 또. 카메라들을 영화 음. 설정에서 나오는 그 카메라들 그냥 그대로 그 카메라들을 사실은 썼죠. 감독님 작품들 보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여럿이 한 사람을 이렇게 몰매 때리는 약간 그런 이미지들이 어
조금 빈번하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약간 제가 제일 보기 힘든 순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감독님이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제일 큰 불안이나 그런 공포를 갖고 계신 걸까? 뭐 이런 의문도 평소에 좀 있었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뭐 제일 많이 느끼는 그런 공포 중에 하나죠, 사실. 음. 어쨌든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다수의 입장이 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한데 음. '다수의 입장과 반하는 입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겁나는 일이죠, 사실. 뭐 그런 거에 대한 공포심이 늘 있죠. 작용을 한 그런 이미지 이군요. 감독님 서울역부터 이렇게 반도까지 이어지는 이 좀비 세계가 이제 더 확장될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좀비 쪽뿐만 아니라 방법도 드라마가 있고 영화가 있고 또 궤이도 거기 연결이 돼 있는 걸로 알아서요. 네 이런 식의 이제 유니버스를 구축하려는 경향은 사실 마블 이후에 뭐 트렌드이기도 한데 스토리텔러로서 그런 그 한편으로는 부족한 그런 구상들이 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해요. 유니버스라는 말을 쓰니까 참 이게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저는 좀 서브컬처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만드는 영화들이 제가 좋아했던 그런 서브컬처들의 맥락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B무비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쪼끔만 잘 돼도 무조건 10 강까지 나오는 게 국룰이라서 뭐 좋아했던 뭐 강시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시리즈들이 사실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제가 좋아했던 호러 취향이 강한 나이트메어라든가 이런 것들 음. 그 영화 편들의 어떤 퀄리티를 사실은 떠나서 그냥 뭔가 계속 재생산을 해내는 게 사실은 그 서브컬처만의 좀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유니버스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에 있던 그 속편 문화에 기인하는군요, 감독님의 이 월드 빌딩은.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제가 뭐 하고 있는 장르도 그렇고만 뭐 좀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이렇게 B 무비까지 넘어간다면은 속편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음. 스핀 제가 뭐 예전에도 부산행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더 뭔가 좀 가벼운 예산으로 이 시리즈들이 막 재생산됐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아. 뭐 예를 들자면은 부산행의 유니버스가 뭐 아주 뭐 팬메이드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졌 음. 제가 크리에이터가 아닌 상태에서도 그냥 이 세계관으로 놀 수 있는 창작자들이 들어와서 자기 멋대로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재미있었거든요, 옛날에 어렸을 때. 음. 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격렬하게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그거 자체까지도 재미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앞으로 만드는 작품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당연히 다른 감독들이 이 세계관 안에 들어와서 자기 작품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환대한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현실적으로는 이 저작권하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유연하게 어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해결할 문제겠네요. 근데 사실은 저작권이라는 게 그렇게 저작권으로 버는 돈이 그렇게 많이 어마어마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아. 너그러울 수 있다. 그거는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하느냐의 그 예산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면은 뭐 헐리우드에서 막 뭐 음. 몇천억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좀 많이 받아야 되는 거고 더 싸게 좀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싸게 받는 거고 뭐 그런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긴 시간 나눠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도 4부 이후에 이 작품의 후반을 볼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면서 또 감독님을 배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